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녁만 되면 눈이 풀릴 만큼 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침대에 올라가 불을 끄고 눈을 감는 순간 머리가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집니다. 어렵게 잠이 들었다 싶으면 꼭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쯤 되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악몽을 꾼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겁니다. 몸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고 이리저리 돌아 누우며 다시 잠들기를 바라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머리는 더 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며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겠지? 늙으면 다 그렇지? 뭐라고요? 하지만 만약 제가 말한다면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이 많은 경우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면이 그저 피곤함을 남길 뿐이고 기껏해야 며칠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뇌 안에서는 매일 밤 조금씩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상태라면 서둘러 떠나지 마세요.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을 눌러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곳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고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게 되는지, 왜 이 현상이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깊은 잠을 되찾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나치면 자신의 수면에 대해 계속 잘못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고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로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고령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노화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초기 신호를 그냥 넘겨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여성 환자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해안가 도시에 살던 김순자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낮에는 매우 활동적이었고 손주를 돌보고 집안을 정리하며 거의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바로 졸음이 왔습니다. 보통 밤 10시쯤이면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대로 들어가 제대로 자려고 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말똥말똥하고 머리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더라도 늘 새벽 2시 반에서 3시쯤이면 어김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분은 그 이유가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녀와서 다시 누우면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2년 동안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잠깐씩 낮잠을 잤고 그 때문에 다음날 밤에는 더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뇌가 늙었으니 아무리 애써도 달라질 게 없다고요.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검사 결과와 수면 관련 지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뇌가 보내는 신호라고요. 그녀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2년간의 불면은 사실 경고였습니다. 김순자 씨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견딥니다. 한밤중에 깨는 것에 익숙해지고 아침에 피로감에 익숙해지고 나이가 들었으니 모든 것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뇌는 결코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고령자가 새벽에 자주 잠에서 깨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수면이 매우 얕아졌다는 뜻입니다. 뇌가 예전처럼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잠이야말로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정화하고 오랜 세월 쌓인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나 생활 리듬의 변화로 인한 불면이라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지속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깨는지를 묻기보다 다시 잠들 방법만 찾습니다.
약을 더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 물을 줄이지만 정작 그 깨어남 자체가 바로 마주해야 할 근본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수없이 본 경우에서 불면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뇌의 초기 변화가 먼저 일어나 수면이 가장 먼저 깨졌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잠을 못 자서 뇌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잠을 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자신의 상황과 너무 닮았다고 느낀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우리의 뇌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 현상이 치매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어두워지면 뇌는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해 몸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의 역할은 잠들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새 잠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분비되면 작은 자극에도 깨지 않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쭉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럽 과학자들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50살 이후부터 멜라토닌 분비는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 평균적으로 10년마다 10-15%씩 줄어듭니다. 65살 이후에는 체내 멜라토닌 양이 젊었을 때에 비해 극히 일부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더 일찍 졸리지만 예전처럼 깊고 오래 잠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수면은 얕아집니다. 잠은 자고 있지만 표면적인 잠에 머무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 하나, 몸의 미세한 변화 하나, 혹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뇌는 쉽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새벽에 한번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때 계속 자라는 신호가 이미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침대에 눕기만 하면 바로 잠들었고 천둥 소리나 큰 빗소리에도 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눈이 떠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뇌 속에서 수면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예전만큼 강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뇌의 자가 청소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뇌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연구들은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뇌에는 낮 동안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전용 시스템이 있으며 이 시스템은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낮 동안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면서 뇌 안에 많은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 흔히 쌓이는 물질입니다. 무서운 점은 베타 아밀로이드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배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진짜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만 제거됩니다. 깊은 잠에 들면 뇌 세포는 평소 크기의 약 60%까지 수축합니다. 이 수축으로 인해 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뇌 척수액이 훨씬 활발하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 흐름이 노폐물을 쓸어내리는데 마치 밤에 청소차가 거리를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정비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충분히 깊이 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얕게 자고 꿈을 많이 꾸고 자주 깨는 수면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8시간을 누워 있어도 잠이 얕다면 뇌는 청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자도 아주 깊이 잠들면 뇌는 필요한 청소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어나는 상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뇌가 깊은 수면 단계에 충분히 오래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소 시스템은 계속해서 중단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뚜렷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거나 방금 들은 말을 잊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변화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집중력은 떨어지고 반응은 느려지며 판단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수년간 지속되면 치매 위험은 크게 높아집니다. 수만 명의 노인을 여러 해 동안 추적한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의 겉모습만 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다시 잠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매일 밤 뇌가 청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일이 수년간 반복되면 손상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에서 깨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자연적인 보호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아직 조절이 가능한 가장 이른 개입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면, 특히 깊은 수면은 뇌가 맑음과 기억력,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수면이 깨지면 가장 먼저 손상받는 기관은 뇌입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는 현상이 뇌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어떻게든 다시 잠들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으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수면제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잠만 잘 수 있으면 된다, 깊게 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환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김순자 씨 역시 그랬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계속되는 불면 끝에 그녀는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을 먹으면 곧바로 눈이 감기고 아침까지 몸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전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몸은 무거웠으며 하루 종일 흐느적거렸습니다. 낮에 졸릴수록 밤에는 약에 더 의존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수면제, 특히 고령자에게 흔히 처방되는 약들은 뇌를 가볍게 마취된 것과 비슷한 상태로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구조 자체가 심각하게 변형됩니다. 깊은 수면 단계는 거의 사라집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뇌의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몸은 밤새 가만히 누워 있어도 뇌는 전혀 정리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면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이 따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반사신경을 둔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한밤중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장실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넘어지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대퇴골골절, 장기간의 침상생활, 폐합병증, 전신쇠약까지 저는 이런 연쇄적인 결과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면제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며 짧은 기간 동안 엄격한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왜 한밤중에 깨어나는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즉시 소변이 마려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방광이 자신을 깨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수면에 대한 정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이 순서가 거꾸로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먼저 뇌가 깨어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의식이 돌아올 만큼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뒤에야 비로소 방광의 신호를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인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뇌가 계속해서 깨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수면 중 무호흡입니다. 이 상태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완전히 깨지 않고 아침이 되면 아무 기억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끊깁니다. 그때마다 뇌는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 잠깐씩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세각성은 1시간에 수십 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뇌는 결코 진짜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김순자 씨의 경우에도 정밀 수면 검사를 통해 수면 중 무호흡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새벽마다 깨어나고 다시 잠들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방광은 핑계에 불과했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녀의 뇌가 한 번도 완전히 쉬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자주 간과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입니다. 고령자들은 혈압약, 심혈관계 약물,
당뇨약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일부 약물, 특히 특정 계열의 혈압약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이로 인해 줄어든 수면 호르몬이 약물로 인해 더 억제되면 수면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의사와 상의하여 수면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복용 시간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약물 외에도 미량 영양소 결핍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체내 철분 저장량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누웠을 때 다리에 불편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을 유발해 가만히 누워 잠드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햇빛 노출이 적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안정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결핍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수면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잠을 더 많이 자는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수면을 더 망가뜨리는 실수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제를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밤잠을 보충하겠다고 낮잠을 너무 오래 자지 마세요. 화장실이 걱정된다고 저녁 내내 물을 참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고 더 쉽게 잠에서 깨게 만듭니다. 늦은 오후 이후에는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전문적인 조언 없이 기저질환 치료약을 임의로 바꾸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수면이 망가진 것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수면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며 그중 상당수는 정확히 인식만 하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조용히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하나씩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잠을 은근히 깨트리고 있던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깊은 잠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번 나이가 들면 잠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임상 경험은 그와 반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면은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인다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수면 환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 수면은 쉽게 얕아집니다. 몸이 잠에 들 준비를 할 때는 중심 체온이 약간 내려가야 뇌가 이제 쉴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보통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한 방이 너무 더운 방보다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빛 하나만 눈에 들어와도 멜라토닌 분비는 억제됩니다. 그래서 수면 공간은 짙수록 어두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휴대전화는 침대에서 멀리 두라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수면 신호를 깨뜨립니다. 환경을 조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구체적이고 단순한 개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안내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목 뒤쪽의 작은 부위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두 엄지를 후두골 아래, 목과 머리가 만나는 오목한 부분에 대고 몇 초간 부드럽게 눌렀다가 떼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자극은 신경계를 이완 상태로 전환시켜 심박수를 진정시키고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와 함께 호흡 방식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몸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들숨을 천천히 하고 잠시 멈췄다가 날숨을 더 길게 내쉬는 규칙적인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 몇 분만 제대로 호흡해도 많은 사람들이 잠에 드는 능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밤의 수면은 낮 동안 이미 결정됩니다. 불면을 겪으면서도 아침에 자연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낮의 햇빛은 몸에서 세로토닌을 생성하게 하고 이 세로토닌이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으면 몸은 생체시계의 기준 신호를 잃게 됩니다. 아침에 단 15분만 창가에 서 있거나 가볍게 바깥을 걷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은 다시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자주 간과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몸의 긴장 상태입니다. 근육들이 여전히 수축된 상태에 있으면 뇌는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발, 종아리, 허벅지에서 시작해 어깨와 얼굴까지 각 근육을 의도적으로 긴장시켰다가 풀어주는 과정은 몸에 쌓인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진정으로 이완되면 뇌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장애물은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들입니다. 누우면 하루 동안의 걱정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머릿속에서 꺼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일들,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글로 적어두면 뇌는 이 정보들이 안전하게 저장되었다고 인식합니다. 더 이상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뇌는 훨씬 쉽게 긴장을 놓습니다. 김순자 씨의 경우에도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거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깼고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에 따라 약 복용 시간을 조절했고 낮잠을 줄였으며 오후의 커피를 따뜻한 물로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햇빛을 쬐었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몇 분간 몸을 이완시키고 머릿속에 남은 생각들을 적어냈습니다. 2주차가 되자 여전히 새벽에 깨기는 했지만 다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주차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든 날들도 생겼습니다. 그녀가 가장 놀란 것은 수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깨어났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는 한결 가벼웠고 반응은 빨라졌으며 낮 동안의 집중력도 뚜렷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있던 일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잤느냐입니다. 깊은 수면이 회복되면 뇌는 다시 스스로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규칙적으로 정화될 때 기억력과 정신적 맑음은 보호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새벽에 자주 잠에서 깨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이며 동시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올바르게 조정한다면 수면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온 모든 것, 수면 호르몬부터 뇌 청소 메커니즘,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까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뇌가 진정으로 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밤이 회복되면 낮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낮이 달라지면 앞으로의 삶의 질 역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뇌 건강과 수면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말없이 불면의 밤을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때로는 제때의 올바른 이해가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